자,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생명에서 꼭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물질에서입니다. 물질에서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되겠죠. 에너지 출입이 수반된다. 에너지가 올라가는 흡열 반응도 있겠고요. 에너지가 내려가는 발열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당연히도 화학적 용어예요. 생물학적인 용어가 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흡열 반응 보니까 대체로 조그만 서로 다른 물질들을 묶어서 큰 한 덩어리로 만들더라고요. 서로 다른 물질을 하나의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을 동자 쓰네요. 동화작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뭐 있습니까 하는데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당을 합성합니다. 그걸 우리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이름을 쓰는 광합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뮨선, 여러 서로 다른 아뮨선들을 모아서 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들이 나오네요. 광합성은 당연히 영록체에서 일어나겠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속에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 리보솜, 요즘엔 라이보솜 발음이 이렇게 되겠죠. 반면 발열 과정인 놈들 보니까요, 대체로 큰 덩어리 놈들을 조그만 다른 덩어리로 쪼개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 동자가 같을 동자 썼잖아요. 생명과학에서는 요 같을 동자와 다를 이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건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로 쪼개는 과정에서 다를 이자 씁니다. 이화 과정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뭐 동형접합, 이형접합, 동형분열, 이형분열처럼 요 동자와 이자를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 이화자의 대표적인 거, 광합성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당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왔습니다. 그 역반응이 뭡니까? 세포 호흡이 있겠죠. 단백질이 합성됐다 했는데요. 그럼 단백질을 아뮨산단에서 쪼개는 과정은 소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근데 단백질이 그냥 가만히 공기 중에 놔뒀다 해서 쉽게 그렇게 소화될까요? 아뮨산단에 분해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일의 화학 반응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뚝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깔딱고개가 필요합니다. 이 깔딱고개의 에너지를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앵간한 반응도 높아요. 그래서 세포 바깥에서 이런 포당이 연소되려면 굉장히 고온이 필요합니다. 세포 내에서 그런 고온이 나올 수는 없죠. 포당이 세포 바깥에서 타려면 못해도 400도 가까운 온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이 400도 되버리면 젠장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그래서 활성화에너지를 대폭 낮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활성화에너지를 낮은 활성화에너지로 바꿔주는 활성화에너지를 낮춰주는 이런 놈들을 우리는 생체 촉매 효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 하겠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화학 방식을 썼네요. 탄소 6, 수소 12, 산소 6. 여기다가 O2 반응시켜서 CO2 6개와 6개의 물로 쪼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같은데 이게 생명체 외부에서 일어날 때하고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하네요. 생명체 외부에서 일어날 때는 굉장히 고온에서 빠르게 빛과 열이 나는 과정을 우리는 외부에서의 연소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 생명체 내부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면 한 방에 일어나지는 않고요. 여러 단계 쪼개 나누네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온에서 단계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는 빛이 난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열과 그리고 ATP라 불러주는 생체 내의 에너지 단위 ATP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반응식이 같다는 뜻은
반응물, 포도당과 산소의 에너지 레벨이 서로 같겠고 생성물,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해서 생성물 에너지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발생한 에너지량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빠른 시간 내에 한 방에 내놓는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히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느리게 그리고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열과 ATP의 에너지로 내는 이런 과정 확인되겠습니까? 예. 물질에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276쪽이 되고 있네요. 생초에 들어가면 이 효소의 종류가 뭐 가수분해 효소, 전이 효소, 산화환원 효소 등등등 세밀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효소 생체 촉매가 있습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바꿔주는데요. 자기자신은 변하잖아요. 그 말은 이 촉매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다시 못 쓸까요? 아니죠. 재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소화 효소 아밀레이즈가 녹말 분해하고 또 다른 녹말도 분해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생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생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단백질 성분 말고도 보조인자 성분들,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금속 성분들 또는 뭐 NAD 플러스라든지 NADP 플러스와 같은 그런 수소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 조효소 이런 성분들도 좀 구분합니다만은 고1 관련해서 그냥 주성분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단백질이다 보니까 얘는 온도에 따른 활성도와 pH, 산성도에 따른 활성도가 좀 달리 나와요. 온도는 체온 범위, 한 37도 정도 범위에서 활성도가 높아지다가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봐야 40도, 41도 정도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병원에 사용하는 체온계가 42도 정도 눈금이 최고 눈금으로 되어 있어요. 실상 40도만 된다, 체온이 40도만 된다 하더라도 엔간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은 다 변성작용을 받고 한번 변성이 일어난 단백질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너무 고온, 고열을 겪은 애들은 뭐좀 그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pH 산성도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소화효소들 보면 pH 7이라는 중성에서 활성도가 높은 게 아밀레이즈가 되어 있네요. 단백질 소화효소로 펩신, 얘는 pH 2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산성에서 활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지만 트립신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트립신은 pH 8이라는 아주 약한 염기성에서 활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펩신과 트립신은 동일한 단백질 분해, 단백질 소화 요소지만 동작하는 장소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겠죠. 위에서 활성도가 높던 펩신은 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으로 내려가면 pH 8 정도 되는 약한 염기성이 되다 보니까 동작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단백질이라는 놈은 온도와 pH 따라서 구조가 쉽게 달라져요. 즉 분자 내 수소결합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질하고 달라붙는 반응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거 보통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포단을 얘기합니다. 포단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뭐요? 엿당이 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엿당에 이렇게 생기면 엿당 분의 효소를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놈이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효소하고 이런 기질하고 달라붙어 있는 요걸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즉 기질하고 효소가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었을 때 활성화의 기질을 낮춰줄 수 있겠고, 그래서 요 놈이 쪼개져서 포당 두 개로 분해 성분이 나오죠. 그리고 요 분해 효소는 다시 또 다른 기질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 반응을 저해하는 저해제라는 놈이 있어요. 효소의 반응을 저해하는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구분합니다. 경쟁적 저해제라는 것은 요 효소하고 기질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닮았어요. 기질과 닮았어요. 그래서 요 효소의 동작을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알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알고 있죠? 페니실린이 대표적인 경쟁적 저해제예요. 원핵생물은 세포막이 있고, 즉 세균, 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 말하는 겁니다. 바깥쪽에 세균의 세포벽이 있죠. 세균의 세포벽, 펩토글리칸이라는 놈입니다. 세균이 자라려면 이 펩토글리칸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펩토글리칸이 갑자기 펑 하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펩토글리칸을 생성하는 효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놈한테 경쟁적으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의 세포병 만드는 것을 저해하면서 세균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제1세대 항생제 페니실린의 기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소화효소의 똥구멍을 찔러요. 효소의 똥구멍을 찌르니까 얘의 모양이 어떻게 돼? 좀 일그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달라붙기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잘은 안 나올 건데요. 혹시 나올까봐 이따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X축 기질 농도에 따라서 대괄호 농도입니다. V 반응의 속도를 볼게요. 반응 속도는 N 효소, 기질, 복합체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개수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준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네요. 경쟁적 저해제가 일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경쟁적 저해제가 들어오면 반응 속도가 느리게 올라가서 기질 농도가 매우 많으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는 무시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똥구멍을 찌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해줍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세요.
퀘스천. 이 효소는요 생체 촉매라고 했습니다. 생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X. 예. 이 효소는 생명체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식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싹튼 보리를 우리는 엿기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걔한테는 싹튼 보리에는 아밀레이즈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즉 보리의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레이즈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한 뒤에 그 고두밥에다가 쌀뜨물을 많이 쌀뜨물한다. 그 엿기름 물을 넣으면 녹말이 분해되어서 식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여러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런 효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효소의 사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290페이지 이 유전 정보의 발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사람마다 뭐 공통된 유전 정보도 있고 뭐 특이한 유전 정보도 있는 것 같네요. 뭐 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되겠죠. 반면 뭐 아밀레이즈나 소화 효소를 만들어 하는 것들은 공통된 유전 정보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네요. 당연히 핵 속에 DNA 형태로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전 정보를 할 때 이 유전을 발현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핵산이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핵산 기억나시죠? 핵산은 흔히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 반복된다는 뜻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 당, 염기 요 한 세트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핵산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DNA와 RNA를 구성하죠. DNA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하는데요. 요 당의 종류가 DNA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반면 RNA는 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오각형한 이유가 뭐라 했죠? 오탄당, 탄소가 5개라서 오탄당이 있습니다. 앞에 육각형을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육탄당, 포도당과 같은 놈들을 얘기한다했습니다. 사탄당, 삼탄당 다 존재합니다. 참고로 그 삼탄당에 대한 내용은 광합성 과정에서 PGA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생투에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DNA를 구성한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RNA 구성하는 놈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요. 유라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핵산 사이클에 유라실이 보였다 하면 아 이거 RNA군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생투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은 생투에서 나오는 과정은 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계라는 염기를 써요. 퓨린계 염기는 고리가 2개 있습니다. 아데닌과 구아닌이 그러하겠다고요. 피리미딘계 염기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타임과 사이토신 그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아데닌과 타임은 2중의 수소결합을,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의 수소결합을 가지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반면 RNA는 단일 나선을 가집니다. 이 이중 나선을 가지고 있는 DNA의 안정성 덕분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핵 속에 있습니다. 반면 RNA는 그 유전 정보 DNA를 전달하고 발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RNA는 크게 메신저 RNA, mRNA와 번역에 관여하는 트랜슬레이션 RNA, 마지막 리보솜이라는 것 자체도 RNA 성분입니다. 리보솜 RNA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요. 대략 현재까지 한 50여 개 이상의 RNA가 우리한테 존재함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유전 정보가 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틀 도그마 중심설이라는 걸 쓰네요. 유전 정보가 어디 있다고? DNA 있죠. DNA 이중 나선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전 정보를 보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개의 연계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발현된다는 뜻은 결국엔 단백질이 합성되는데요. 단백질의 단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만약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응되면 아미노산 4개밖에 못 들고 와요. 2개의 아미노산이 두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16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면 총 64가지를 지정한대요. 20가지 아미노산을 충분히 다 커버하고도 남네요. 그래서 우리는 3염기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DNA 염기 3개, 요걸 고일 때는 그냥 3염기라고만 쓰고 생투에 들어가면 트리플렛 코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생투에 들어가면 뭐 5끝, 3끝 이렇게 방향성까지도 공부되는데 고1에서는 방까지는 공부되지는 않습니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과 상호적인 염기결합이 있겠네요. A에 대해서 누구 써야 됩니까? T. 요즘엔 타이밍을 바꾼 지 한참 돼갖고 T 대신 타이밍을 발음하는 건 그렇게 내가 많이 돼 있네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데닌, 구아닌에 대해서는 사이토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TAC 택이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중심설은 유전 정보가 어디 있다고? 핵 속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중박 구조인데 그냥 이렇게 해놨게요.
알겠습니까? 이 중요한 DNA를 핵 바깥으로 빼돌릴 수는 없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국민정음을 공부해보겠다고 국민정음 와서 국민정음 원본 내놔. 내가 그거 공부하고 줄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뭘 줄까요? 복사본을 주겠죠.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전사라는 힘을 쓰는데요. 복사 말고 전사라는 힘을 쓰는 거는요. 그럼 내가 내 손을 조각을 하겠다고 조금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주물 또는 석고물을 뜨기 위해서 진흙판에다가 찰판에다가 내 손을 꾹 찍어요. 그럼 이 손금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내 손금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진흙판에 꾹 찍으면 튀어나와 있겠죠. 즉 상보적인 염기의 과정으로 전사, 즉 흑백의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T에 대해서 뭘 바꿀까요? A를 가져와야 되죠. A에 대해서는 T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메신저 RNA, mRNA거든요. RNA다 보니까 타이밍 대신에 유라시로 와요. C에 대해서는 관이 오겠죠? AUG 이렇게 되겠네요. 이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단백질 합성 세포 기관 거침면 세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 라이보솜이 있네요. 이 M 안에 쿡 봐봐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온다고? AUG에 대해서 왔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바로 아미노산을 하나 붙이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중간 단계로 번역에 관여하는 tRNA가 붙는 과정이 있습니다. tRNA는 또 이것과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AUG에 대해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데 A에 대해서 들어올 것은 누구예요? T가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R이다 보니까 유라실로 오게 됩니다. U에 대해서 누가 온다고요? A. G에 대해서는 C. 자 보세요. 이게 기본 유전 정보였습니다. 내 손이었어요. 전사 과정 어떻게 했다고? 진흙밭에 꾹 차르게 꾹 찍으니까 손금이 반대로 음영이 반대가 됐죠. 또 여기서 번역 과정에서 또 반대를 해버립니다. 즉 그렇게 만들지 석고틀에다가 주물에다가 석고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내 손금 튀어나온 부분이 석고 들어가면 다시 그 석고에는 움푹한 부분이 돼버리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TAC와 똑같은 UAC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M 안에서 TR을 통해서 아미노산, 이게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번역이라는 과정을 씁니다. 선생님 당신 이게 아마 코동하면은 64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외우십니까? 하면은 못 외워요. 안 돼. 페이지 297페이지에 이런 코동표가 있는데요. 참고로 요 트리플렛 코드에 맞춰서 mRNA의 염기 세계를 코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티코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역시 고1 통합과학에는 안티코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 아미노산 메사이온이 됩니다. 이 코돈이 64개 코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돈이에요. 바로 게시 코돈이라는 건데요. AUG가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스타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각 아미노산의 맨 처음 대가리는 모두 다 메사이온이네요. 2012년까지는 메티오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메티오닌. 그래서 시중에 단백질 보충제 보면 메티오닌 강화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메사이온인 지정하는 코드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나중에 생추에 들어가면 요 AUG 되는 이 부분이 5끝 됩니다. 그래서 3급 방향에서 읽어서 3급 방향에서 탁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논술은 DNA 염기서열 한 200개를 200쌍을 쫙 적어줘요. 그럼 그 와중에서 3급 방에서 1 가다가 탁 나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찾으면 그만큼 유리하게 되겠죠. 공채 실험. 알겠습니까? 자, 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C에 대해서 뭘 가져오자? G를 가져올게요. GGG 가져옵시다. 그럼 여기에 mRNA는 뭘 가져와야 됩니까? 하면 CCC 됩니다. 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CCC 여기에 맞춰서 그럼 안티코든도 GGG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가져오는 아미선이 있는데요. 이 아미선이 프롤린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했죠. 아미선과 아미선 사이의 결합, 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기억자 한번 더 합시다. GGG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CCC 들어오겠죠? 또 CCC 들어와요. 왜 또 프롤린을 하나 더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mRNA에서 라이보솜은 이쪽으로 넘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mRNA에 대해서 이렇게 리보솜이 쭉 가고 있으면서 이쪽에 아미노산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바다의 아미노산 이름이 뭐였다고요? 메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프로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유전 정보가 참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알라리아 원래 제대로 왔다면 GGG였어요. 그 코드표 보고 해보십시오. GGA가 됐대. 트리플렛 코드가 GGG가 됐어야 되는데 GGA가 됐대. 그러면 코돈이 CCC가 왔어야 되는데 CCU가 오겠죠? 확인했습니까? 되겠나요? 코돈 CCU 코드표 읽어봐 주십시오. 프롤린. 아, 이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아미노산은 제대로 된 걸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볼 때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났어요. 다행이네요. 다시요. 이번엔 GH가 됐대요. GH가 됐대요. 아까는 GGA였는데 GH가 됐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들고 와야 되나? CUC. CCU는 프롤린이 맞았습니다만 CUC는 어떻습니까? 못 쳤습니까? 류신으로 들고 온대요. 얼라리아 원래 들고 와야 될 아미선과 다른 아미선 들고 왔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소가 원래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1년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뭐예요? 사람.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죠. 조금 더 오버한다면 예, 말라리아를 옮기는 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혹 말라리아 환자들이 휴전선 근처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뭐 어마무시하게 죽을 정도는 아닌데요. 반면 아프리카 내륙 쪽에서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요, 하는 거죠. 말라리아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십만 명입니다. 피하면 되잖아요. 말라리아 모기를 한 방도 안 물릴 자신 있으세요? 아니 빨리 목에다 보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모기는 좀 둔한데. 네. 페이지 295쪽 볼게요. 페이지 295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염기 서열이 좀 이상이 생겨버렸네요 하겠습니다. 정상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표에 잘 보면서 CTT 해서 정상적으로 오면 탐산염놈이 왔어야 돼요. 근데 CTT에서 그 가운데 있는 T가 A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발린이라는 놈으로 와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적혈구 모양이 동그란 접시 모양이 아니라 남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남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세혈관 지나가는 과정에 자꾸 쪼개지고 깨지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는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맨날 비실비실대고 힘도 없고 조금 움직여도 숨차고 저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하겠는데요. 아까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중앙아프리카 쪽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어디 삽니까? 말라리아 원충은 아프리카 적혈구에 삽니다. 적혈구 적혈구에 삽니다. 그래서 적혈구 속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후에 적혈구를 뿌개고 나오면서 고온 그리고 고온의 그런 열감과 함께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요. 야 이게 남모양 적혈구에는 말라리아가 못 살아요. 오 그러니까 상체네. 우리나라에서는 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하늘 내는 천형이라 생각할 수 있죠. 뭐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맨날 숨만 차고 이런데 근데 요 말라리아 창궐하는 중앙 아프리카 쪽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비록 뭐 유체 능력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럼 좀 더 오래 살아서 좀 더 자손을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교배가 불가능한 지경이 일어나면 종의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채 0.1%도 안 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 그쪽에서는 거의 20% 정도까지 가지고 야. 있습니다. 맥스 많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화의 어떤 개념으로 이건 이제 투 내용인데요. 진화의 개념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벌 내린다 하겠지만 아프리카 그 동네 가면 뭐라고요? 슈퍼 사이즈 나 말라리아 안 걸려 하면서 말라리아한테 막 수혈 당하고 말라리아 조종해가지고 그럴 수 막 있겠네요. 다니고. 자 어쨌든 이러고 마지막에 UAA 뭐 있을까요? UAA 뭐로 돼 있습니까? 없는데요? 있다. 종결 코드. 예, 종결 코드. UAA, UAG, UGA 요 세 개는 종결 코드였는데요. 요 종결 코드에는 아미노산이 지정되지가 않아요. 이래서 그래서 코돈 하나, 둘, 셋, 네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종결 코돈으로 나오게 되면 아미노산은 몇 개만 지정될 수 있다고요? 3개 아미노산이 지정될 수 있어요. 3개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 연결하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왜 강조하죠? 맞아요. 시험 문제 잘 나와서 그래요. 종결 코드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UAA, UGA, UAG 우아그 우그아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요 코돈 이 암호표가 있잖아요. 단세포 원핵 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뭘까요?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뭘까요? 똑같은 사람끼리도 아니고 사람과 포유류끼리도 아니고 하다못해 단세포 원핵 생물 대장균도 사람의 이 코돈표와 똑같은 AUG에 대해서 메사인을 가져오고 게시코드를 하고 CCC를 프롤린을 가져오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 실상과도 볼까요? 옛날부터 만들어졌어. 따라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생명체에서 분화되면서 했는데 그 아미노산 코돈표는 똑같은 걸 쓴다는 것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모든 생명체가
분화되어 나왔다, 진화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열 몇 살 했었지만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생존은 37억 년 전에 나왔던 최초의 생명체부터 분화되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었어. 맞잖아. 그 말은 대장균한테 인슐린 생성의 유전자가 있을까요? 대장균한테는 인슐린 생성의 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슐린 생성의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집어넣고 그럼 대장균은 그거를 발현시켜서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죠. 이해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소나 돼지의 췌장, 이자에서 인슐린을 추출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변질 우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이식하고 대장균이가 거기서 지가 인슐린을 만들었죠. 대장균은 그 인슐린이 쓸모도 없는데요. 그리고 그거 인슐린 추출해서 정제 주사약으로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쉽게 그런 그리고 깨끗한 인슐린을 주사받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동표, 암호표가 사람끼리만 동일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코동표를 가졌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생명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하게도 모든 생명들이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ATP를. 대장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전부 다 동일한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사용한다. 그 역시 무슨 말을 하는 거다? 거슬러 보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29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요 중심설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다음 주 수업은 1권 맨 앞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다시 땡땡이. 예, 다시 맨 앞에부터 시작할게요. 정리하십시오.